독립운동가들을 돕고 멕시코에서 고생하는 한국인들을 다시 데려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탕금 찾기 위해 방문한 상하이에서 황제의 예치금이 이미 1년 전에 일본에 지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07년 일본은 고종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에 여비를 마련해 주었다고 판단해 황제의 비밀 자금에 대해 탐문 예치금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독일 공사와 화은행에 고종 황제의 의도로 예치금을 인출하다 거짓 확인 서신을 보냈는데요. 이후 1908년 4월 통감부가 독일 공사에게 고종 황제의 어세 찍힌 인출 청구서가 여전히 한국의 경제를 이끄는 전 세계 1위 산업군에 속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은 최근에도 타도 한국을 위해서 다양한 일을 꾸미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한국과 협력을 중요시해야 하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일종의 배신을 하는 상황이라는데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해 일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는 한국의 이득을 보다가 배신을 해서 제대로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국가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점 프랑스 마크롱 한국 배신했다. 봉변 프랑스는 한국의 조선업 때문에 가장 쏠쏠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상도 더상이라도 한국의 선박을 발주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보란듯이 중국의 대형 발주를 내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까지 나라와 직접 발주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 황당한 것이 중국의 대형 발주를 한 것이 중국의 항공기 주문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거래하던 보잉의 주문을 안 하고 프랑스 에어버스 항공기 160대로 주문한 것이죠. 중국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미국이 반도체와 일하 제재를 하니 이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도 중국과 경제협력을 가속화한 것이 미국의 호주 핵잠 수합 뒤통수 것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50조 원 잠수함 뒤통수를 맞고 중국은 미국의 끊임없는 압박을 받고 있으니 둘이 손을 잡고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그러한 빅딜이 성립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프랑스에서 그에 대한 철충, 무역 형식으로 대형 컨선척을 중국에 단독 발주했다 겁니다. 이는 4조 원 규모인데 공교롭게도 프랑스가 한국에서 벌어간 LNG 화물창 로열티 금액과도 거의 일치합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LNG 화물창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GTT 지금까지 45조 원가량을 험납했습니다. 세계 LNG 대형 운반선 수주를 휩쓸던 한국의 빚가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프랑스 GTT 10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해 왔다는 건 한국 조선업계 해결해야 할 숙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과 밀월 관계를 가져가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주한 프랑스의 분명한 문제가 중국에 대량으로 제기되고 있는 컨서 상황인데요. 중국에게 선물을 받았으니 보답으로 중국선을 주문했지만 큰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대 나 중국에 몰아줬다요. 이것은 미국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납품기한 미국의 제재 그리고 최근 중국 컨테이너선과 선박의 이다른 사고 소식을 순서대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프랑스는 중국에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 번번이 납기 지연을 맞은 바 있습니다. 2020년 이조 당시 조선업계의 큰 뉴스는 프랑스가 LNG 추진 컨선 발주했다. 크게 지연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컨선은 자신들보다 8개월이나 늦게 수주 받았지만 오히려 중국보다 빠르게 컨선 고객에 인도했으며 프랑스는 중국에서 아직도 배가 건조되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프랑스의 CMA, CGM 2017년 8월에 중국에 발주를 했나 만기 후 9개월째 소식이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프랑스는 누구보다도 고질적인 중국 선박의 납기 지연 문제를 알고 있는 국가입니다. 정치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에 올인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납기 지연은 중국의 빈번한 문제이기도 하며 결정적으로 LNG 추진선 퀄리티가 문제가 되죠. 실제
앞으로 문제는 미국에 번한 문제이기도 하며 중국이 접단 반도를 받지 모아이. 이가 문제가 되죠. 반도체와 선박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앞으로는 스마트 친환경 선박이 대세가 됩니다. 각종 환경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여러가지 항법 장치 등이 최첨단으로 세팅된 선박이 대세를 이루게 되는데, 이에 한국은 이모 규격에 맞는 친환경 선박과 각종 접단 기능을 탑재한 선박을 납품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반도체 제한이 생기면 다양한 최신 기능이 선박에 탑재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뒤 프랑스는 한국 선박에 비해서 크게 첨단 기능이 뒤떨어진 선박을 인도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한국의 도크가 3년간이나 거의 풀 예약되어 중국보다 인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접이 있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결정적으로 최근 중국 조선소의 문제가 오히려 대량화 부실화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에 밀린 물량을 중국에서 전부 소화하려 보니 대량의 조선소에서 부실하게 건조될 수 있다는 니다. 실제 최근의 싱가포르 화물선 사고는 중국 선박의 품질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코노미 넥스트 등 스리랑카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 서부 하지라 추항 스리랑카 콜롬보를 꺼져 싱가포르로 향하던 컨테이너선 MB 익스프레스 헐의 선원들이 전날 스리랑카 서부의 역에서 현재 해군 등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MB 익스프레스 포로는 싱가포르 선적의 선박으로 286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상태였습니다. 이 화물의 질산 25등 화학 제품과 화장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군 선박 등이 투입돼 진화해 나가던 상태로 알려졌으나 전날 내부 폭발 등이 발생하면서 물길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질산 등이 포함되어 더욱 사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군 선박과 공군 헬기 등은 곧바로 선원들을 긴급 구조한 상황이 처졌습니다. 인도도 해경비대 선박과 항공기 등을 파견해 화재 진화와 기름 유출 방지 등 수습 작업 지원에 나섰고,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온 전문가들도 화재 선박의 상태를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뉴스퍼스트 등 스리랑카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불이 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 대의 선박이 둘러싸 해당 컨테이너선에 물대포를 쏘고 있고, 헬기 등은 공중에서 연소 억제제를 뿌렸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에서 왜 화재가 발생했는가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현지 언론 뉴스 퍼스트에 따르면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만 뉴스 퍼스트는 선사 측 관계자를 인용해 MB 익스프레스 포로가 인도 서부 아라비아해를 지날 때 일부 화학물질의 포장 부실로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을 선원이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원들은 이후 인근 인도와 카타르의 항구에 해당 화물의 하역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던 것입니다. 본래 이러한 화학물질을 항구에 쌓아둘 수는 없습니다. 자칫 큰 위험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의 질산 암모늄 폭발 사건도 화학물질 창고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여러 나라에서 거부를 했으며, 결국엔 선박에서 위험물질에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컨테이너선도 화재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고 대재를 만한 장치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선박에서는 화재 위험을 감지하면서 적절한 대저 가능한 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중국 선박에는 이와 관련한 방지 시스템도 없었고, 또한 내구성도 다소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선박이 침몰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컨테이너선의 화재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선박들이 계속해서 많은 양의 물을 퍼부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배의 내구성이 약해져 침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인도 등의 다국적 선박은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에는 화재 진압을 성공했지만, 그동안에 배가 약해져 버려 진물로 연결되어 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침몰하는 과정에 컨테이너선 내부에 있던 각종 물질과 플라스틱이 계속 유출되는 상황이 나왔고, 배에 실려 있는 연료가 바다에 유출되면서 스리랑카의 해변이 크게 오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 선체 파손으로 인해서 침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선미부 가라앉기 시작한 MB 익스프레스 포로를 보고 스리랑카 당국이 초비상에 빠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이 선박
화재의 진압에 성공한 뒤 선제 손상은 경미한 걸로 보고 예인하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예인하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건조 선박의 내구성이 생각보다 취약해 이런 문제로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스리랑카 정부가 자국 영해에서 발생한 컨테이너선 MV 엑스프레스 포로의 화재와 관련해 환경오염을 이유로 해당 선박의 선주 등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리랑카 해양보호국장은 이번 사고는 스리랑카가 겪은 해양 오염 가운데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재가 계속되면서 많은 컨테이너가 바다로 떨어졌고 또 컨테이너에 실렸던 플라스틱 알갱이 여러 토 바다로 쏟아져 인근 해변에는 타다 남은 컨테이너 잔해와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알갱이가 밀려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컨테이너선 화재는 관광과 어업으로 유명한 인근 어촌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최근 AI 기반의 화재 감지 시스템을 개발해 성공해 선박에 탑재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더 큰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한국의 조선사는 최적단면 인공지능이 선박 내 화재를 감시하는 영상 분석 기반 안전 솔루션이게 합니다. 인공지능이 엔진룸 등 선박 기계 구역에 설치된 20여 대 폐쇄로 CCTV 영상과 화재, 빅데이터를 분석해 화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씨와 연기 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향후 선박 전체로 확대 적용해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쌓으며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일반 카메라 형상으로도 기존 화재 감지 센서에서 빈번한 오경보 가능성 등을 원천 제거할 수 있도록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또 화재 인식까지 2분 가량 소요되던 기존 센서와 달리 화재 징후를 즉각적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 관계자는 조선업계 최초로 선박 안전 관리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선박 만전 분야 전체로 확대 적용해 미래 무인 선박 시대를 선점할 것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결국 중국의 컨선에 발주해서 날린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죠. AI 특히나 최첨단 반도체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국면입니다. 또한 이것이 납치는 물론이고 자칫 해양사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유럽에서는 친환경을 강조하는데 프랑스가 앞장서서 중국의 선박을 이용하면 그것도 의문인 데다가 이는 중국의 1대1로 프로그램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역시 유럽 영내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등도 서서히 탈중국으로 고려하는데 프랑스가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한국 대신 중국에 발주했다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점 일본 내부 배신으로 인해 망연자실 저기에 도대체 일본 해운사가 왜 있는 건가 일본 조선업을 아주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재 일본의 한 해운사 대표가 한국의 조선소에서 목격되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최근 한국의 조선업은 묵묵히 오랜 기간 준비하고 기술을 연마한 가운데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뜻밖의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일본 해운사가 한국을 찾아오면서 그 이유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어떠한 기회를 맞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해운사는 왜 나타났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천연 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카타르를 비롯한 자원부국들은 관련 움직임이 매우 바빠진 상황인데요. 따라서 그 와중에 LNG 실어나르는 중요 수단인 LNG 운반선이 더욱더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뜻밖의 한국에는 더욱 큰 기회가 되면서 지선 수주가 이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지선 발주 신기록이 세워지면서 한국에는 그야말로 재판까지 터진 상황입니다. 카타르의 배척이 넘는 건조 슬롯 계약을 그야말로 한국의 선사들이 줄줄이 체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친환경 선박과 더불어 한국의 중간급 조선 역시 틈새 공략으로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은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2척을 수주에 약 2,500억 원의 실적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의 LNG 선박과 LNG 연료, 추진선의 이다른 재팟이 터지자 주변국은 그저 부럽다는 반응인데, 문제는 일본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논란이 되는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초대형 LNG 선박을 제작할 만한 노크도 없어 한국의 성공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때 전 세계 조선업 위를 호령하던 기세는 없고 이제 한국을 쫓기 위해 중국과 합작하며 절치부심 중인데요. 중국 최대 민영 조선사 양지장 도성과 일본의 미쓰이는 멤브레인 탱크 기술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 해문 코스 등도 기술 합작을 통해 LNG 선박 제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규모, 인건비 등을 결합해 빠르게 한국을 타도한다 목적인 것입니다. 자기들 각각이 하기에는 너무나 프로젝트가 크고 기술과 인건비 문제로 인해 합작을 한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중국의 기술 유출 등 그야말로 울며겨자 먹기로 합작하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주들은 당분간은 한국에 지선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기술 격차도 크고 대단 가격 매우 비싼 초고부가 가치 선박이라 가격보다 품질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두동강 컨테이너선으로 알려진 일본의 몰미에서 한국을 찾았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친환경 액화 천연가스 LNG 처리 기술과 스마트십 솔루션에 대한 시연회를 지난 15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내 에너지 시스템 실험센터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그리스 마랑가스, 노르웨이 프론트라인, 보일라팡 노이드 등 그야말로 큰손 선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의 양에 오랫동안 주문을 해온 거대 선주와 해당 행사를 참여해왔고, 이번엔 대우가 자재 개발한 렌지 제화 시스템 엔알스 성능을 선보이자 이를 잠깐 알아 방문한 것입니다. 엔알스 렌지 운반선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핵심 장비로 질소를 냉매로 활용해 운항 중에 자연 증발하는 천연가스를 모아 다시 액체로 바꿔 저장하는 최신 기술입니다. 이러 기술을 선보이는 것은 LNG 운반선이 LNG 주진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들이 앞으로 친환경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이 이를 입증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연회의 일본에 미쓰일까? 참관해서 한국 선박에 대한 발주, 이양을 비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역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LNG 관련 선박을 주문 넣는 모습 연출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국 발주 비율이 거의 100% 달할 정도로 자국 조선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가 정책이기도 하며 조선업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일본에서 한국의 배를 주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해운업을 지속하고 국제 친환경 기준 등을 맞춘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배를 보니 어쩔 수 없다며 한국의 독보적 분야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에서 특히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척의 선박을 7수주했고 지선 5척, LNG 운반선 2척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조선업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쟁국에 주문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든 한국을 여고 현재 몸부림을 치기에 한국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워낙 격차가 크기에 이번 국제 글로벌 위기로 한국이 확실한 위치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조선업 1위를 굳히기 위해서 인재 발굴 채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 개발에 더 휘할 것입니다. 프랑스는 전통적 군사 강국이었다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만 방위 산업 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군사강국이란 수식어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된 프랑스의 처참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노르웨이,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수출의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한국을 집중 견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프랑스 무기들의 진짜 수준이 드러난 것은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쟁 터였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AMX 10시 경전차를 지원했습니다. AMX 11시 경전차는 1970년대에 개발된 이후 기동성 하나는 뛰어나 정찰 임무와 화력 지원용 등에 사용되는 전차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차가 포탄도 아니고 포탄에서 날아온 파편도 방어하지 못할 정도로 방어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한 사령관은 장갑 두께가 얇아 최전선에서 공격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차다. 152mm 포탄이 근처에서 폭발의 포탄 파편이 AMX-2RC 경전차를 그대로 관통했다. 승무원 4명 전원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종을 전투에 내보내는 것은 승무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프랑스가 준 경전차가 어찌나 얇은지 전쟁터에서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해방을 도울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교전 과정에서 AMX 10시 경전차를 3대였고 이 경전차를 타본 군인들은 무용지물이라 무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지저기 불만이 터져나오자 프랑스 국방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MX 1시 경전차는 보병의 가벼운 사격을 막아낼 수 있다. 딱 이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참마석에 있는 나라에 이런 무용지물을 주다니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반면 한국의 장갑차 레드백은 주문이 밀려드는 모습입니다. 폴란드가 레드백 기반의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해 무려 700대의 K9 차체를 주문한 데 이어 레드백은 현재 호주 육군의 신형 궤도형 장갑차 도입을 위한 랜드 403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호주 수출도 가시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까지 레드백 A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하마에어로 스페이스는 인도 육군 미래형 보병 전투 차량 픽화 경전차 초달 프로그램의 인도 방산업체 라센 앤 브로와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하와는 인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레드백 QK21 IFV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레드백 A 무장에는 30mm 기관총 7.62mm 동축포 대전차 유도 미사일 RTGM 원격 제어 무기 스테이션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는 수류 양용 장갑차 K12로 인도 육군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도군은 고고도 지역에서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전차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에 손을 내밀었는데요. 고고도 지역에서는 빠른 배치와 이동이 가능한 경전차가 필수적인데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써보니 한국산 무기가 믿을만 했던지 이제 인도마저도 한국의 K2로 경전차의 공동 생산을 바라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드백이 루마니아에서 급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루마니아군이 추진하는 약 4조 3천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갑차 IFV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급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31년까지 1단계로 약 3조 5,400억 원 이어 6,400억 원 상당의 보병전 투장 가차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현재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의 레드,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아스코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력 후보군에 들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나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루마니아 국영 방위회사인 로마고 탄약 군사 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한 모유를 체결하는 등 군사 시스템 탄약 폭탄 등을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추진하면서 레드백 수출을 위해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루마니아의 레드백 수출이 확정된다면 한너와 로마는 유럽 시장 진출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굴욕을 당하고 인도에서도 설 자리를 잃은 프랑스 방산 무기들은 보병장갑차 수주전에서 굴욕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따라 나오자 누구보다 당황한 건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루마니아 국방부에 자기들도 입찰에 참여시켜달라 애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를 구매하게 되면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인 카이사르가 나토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카이사르는 벨기에, 체코,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된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프랑스 카이사르 80여문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올가을 입찰 마감까지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루마니아는 궤도형 자주포 도입을 명백히 하고 있어 차륜형 자주포 카이사르를 밀고 있는 프랑스의 루마니아 공략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자주포는 차륜형이 지고 궤도형이 뜨는 게 명백해졌다. 루마니아는 공식적으로 155mm 구경 자주포 시스템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55mm 자주포 시스템 3대 즉 곡사포 53은 탄약 군수 지원이 포함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는 K9 썬더 자주포로 2차례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독일 QMW 라인 메탈은 PH2000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시 한국과 독일이 맞붙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프랑스는 궤도형으로 제한하지 말라며 입찰 대상을 풀어달라고 루마니아에 요구하는 한편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려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아예 K9 단은 프랑스의 카이사르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도하면서 루마니아 1조 5천억 원의 K9 자주포를 구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이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를 구입했어야 한다고지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구은 카이사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구인과 프랑스의 카이사르의 화력을 비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면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쏘는 동안 K9 자주포는 세 발을 쏘고 이미 다음 폐쇄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이를 본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 태세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의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됐는데요. 샵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는 K9 10기, 파키스탄 40기 이상, 프랑스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9 주문했습니다. 물론 이 댓글은 사실이 아니라 농담이었지만 K9과 카이사르의 화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댓글로서 K9 우수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K전차는 나토의 무기들과 호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성비도 좋고 신속 배달까지 해주니 이렇게 찾는 나라가 많아진 것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의해 나토가 재무장되는 것은 러시아에는 끔찍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방위산업의 굴욕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려던 초기 도입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에서 러시아를 방어하는 일이 다급해지자 해군 현대화 사업 중 하나로 프랑스 나발 그룹에서 초계함 내적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주 전투 임 무용지물이 아는 1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협상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원자재값 상승으로 적당 4천억 원 그러니까 처음 제시한 가격으로는 공급할 수 없다고 루마니아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초계함 구매가 어려워지자 외신들은 루마니아가 한국에서 초계함을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산 무기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투함 건조의 전통이 있는 프랑스는 애초 가격보다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50 통금의 액조 미사일까지 탑재하려면 6천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초계함 하나 건조하는데 보통 6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러한 느린 건조 속도 때문에 중간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올라가거나 기다리는 쪽에서는 지쳐서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신속 정확한 한국은 3년이면 건조합니다. 이제 루마니아의 선택지는
한국 아니면 트르키예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루키가 만든 함정들은 저렴하지만 성능검이 안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전투함은 다양한 전투함 체계를 모두 국산화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가 건조하던 호위함에 비해 배수량이 1000톤 이상 크고 고작 발이 수직 발사 체계에 불과한 프랑스 함정에 비해 2배나 많은 수직 발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의 가성비 높은 전투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 이외에 없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보다 더 강력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척단 건조 단가가 프랑스보다 70% 정도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전투함은 1년 반이면 취하고 총 3년이면 그 나라 해군에서 전투 교체가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유럽의 조선소보다 2배 이상 빠른 건조 속도를 갖추고 있어 그 사이 급격한 가격 인상이 일어나는 변수도 차 없습니다. 한번 계약한 방산 계약은 번복하지 않는 것은 방산업계의 문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나발그룹은 계약한 단가를 몇 개월 후에 번복했습니다. 이러니 루마니아로서는 계약을 깰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화는 프랑스가 깬 것이고 1차 책임은 나발그룹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구인 자주포 보병장갑차 그리고 초계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에 대한 루마니아의 관심이 고조되고 루마니아가 제 폴란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또한 나라가 한국 방산의 발전을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니케이는 일본 중소기업들의 파산 급증을 경고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인플레이션과 높은 인건비로 인해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호실적을 기록한 일본 대기업들과 전혀 다른 양상인데요. 도쿄 코 리서치가 지난 4월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거의 90% 기업이 초달 비용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높아진 인건비 때문에 많은 건설 회사들이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사업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파산 신청을 하는 등 인플레이션과 인건비가 코로나19 이후 기지개를 켜려면 일본 경제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때 세계 최초로 노트북을 출시하기도 했던 일본의 대표적 전자제조업체 도시바가 78년 만에 도쿄 증시에서 상장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은 일본 국민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일본은 또 해왔던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한 외환시장 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21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이 장중 달러당 151.94엔, 찍은 감자 144.5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 BJ 5조 5천억엔 규모의 엔화를 몰래 사들이는 복면 개입에 나섰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복면 개입은 일본 통화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은밀하게 환율 조정에 나서는 것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도 이제 약발이 다한 듯 싶습니다. 환율은 국가 신용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복면 개입을 계속해봤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 신뢰도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일본은행 시스템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본은행의 역량 부족이 다시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내 은행 등 금융사 간 이체 결제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켜 개사의 이체 서비스 등이 일제 중단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내 금융사 간 이체 결제망인 전국은행자금 결제 네트워크가 장애를 일으키자 11개 금융사의 이체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된 것입니다. 사고 원인은 연휴 중 진행된 시스템 작업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우체국 은행 업무의 민영화로 분리돼 있는 유초은행도 모바일 거래 등 일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이번에도 어김없이 디지털 후진국 일본의 면모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실망한 외인들의 일본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일본 증시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9월에도 외국인들은 눈에 띄게 일본 증시에서 발을 뺐습니다. 일본은행과
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이들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환율 조작을 할 게 아니라 과거에 저지른 잘못부터 바로잡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의 돈을 강탈해 놓고도 뻔뻔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뱅크와 저희 잡시왕은 100년 전 호머 헐버트 박사의 못다 푼 한을 풀고 이루고 싶었던 꿈을 완수하고자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촉시 100년 전 한국의 독립자금이 일본에 의해 강탈당한 사건을 아시나요? 외국인 독립운동가인 호머 헐버트 박사는 고정 활제 외교 자문 담당이자 비밀 특사였던 헤이그 특사로 참가해 전 세계 일제의 만행을 고발했고 뉴욕 트리뷴의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알리는 글을 쓰는 등 전 세계 한국을 알린 인물입니다. 헐버트 박사는 헤이그 특사로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박해를 받아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데 1909년 일시적으로 한국에 왔을 때 고종 황제로부터 마지막 밀명을 전달받습니다. 그 밀은 독일계 은행인 상하이의 덕화은행에 예치항고 중이 내 탕금 찾아 나라를 위해 요인 하겠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탕금 임금 및 왕실이 오늘날에 금고와 같은 내탕고 재물을 넣어두고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사유재산을 뜻합니다. 고총 황제는 서울 주재 독일 공사관의 주선으로 1903년 1904년에 금괴 엔화 등 자신의 내 탕금 상하이 덕화은행에 예치했던 것입니다. 덕화은행 은행장은 직접 고종 황제의 지시에 의해서만 외금 인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전달했는데요. 일본의 감시를 받고 있던 고종 황제는 자신이 직접 예금을 인출할 수 없으니 헐버트 박사에게 예금을 찾을 수 있는 위임장과 예치금 관련 서류를 전달하며 내탄 찾아와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밀명을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서류를 전달받은 헐버트 박사는 고종 활제 밀명 상하이에서 금을 찾아 독립운동가들을 돕고 멕시코에서 고생하는 한국인들을 다시 데려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탕금 찾기 위해 방문한 상하이에서 황제의 예치금이 이미 1년 전에 일본에 지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07년 일본은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에 여비를 마련해 주었다고 판단해 황제의 비밀 자금에 대해 탐문 예치금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독일 공사와 화은행에 고종 황제의 위도로 예치금을 인출하다 거짓 확인 서신을 보냈는데요. 이후 1908년 4월 통감부가 독일 공사에게 고종 황제의 어세 찍힌 인출 청구서가 확보되었으니 돈을 통감부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인출 청구서를 받은 덕화은행은 고정 활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본이 날조한 서류만 확인한 채 곧바로 예치금을 2번에 걸쳐 지급했던 것입니다. 보모 헐버트 박사가 찾아오고자 한 고종 황제의 내안은 대한제국과 한민족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던 중요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위해 불법적으로 탈취된 이후 해당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행방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고종 황제로부터 받은 예치금 관련 자료와 일본의 고정 활제 예치금 불법 인출 관련 서류들을 모은 고종 황제 예치금 진상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이후 후손들이 예치금을 꼭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기까지 했습니다. 1948년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 인연이 있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헐버트 박사가 쓴 편지에서도 도둑맞은 내탕금 이자와 함께 꼭 돌려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헐버트 박사 사망 후 전달된 헐버트 박사의 자녀들 서신에서 헐버트 박사는 이 돈을 찾아 전액을 한민족에게 돌려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을 정도로 고종 황제의 마지막 밀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헐버트 박사 소유의 내금 서류들은 외교부에 전달되었으며 이후 진상조사 작업이 착수되었다. 기록만 있을 뿐 조사 과정 및 결과 후속 조치에 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아온 헐버트 박사의 자료는 정부의 고문서 창고에 잠들어 있으며 여전히 고총 황제의 내금 행방은 미지수로 남아 있는데요. 위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 호머 헐버트 박사의 못다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가 되찾고자 한 고종 황제의 내탕금대에 알리고 환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글로벌 캠페인에 착수합니다.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고종 황제의 내탕금 내탕금 환수 위한 헐버트 박사의 노력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SNS 배포하고 대국민 정책 사이트인 울림과 글로벌 청원 사이트인 브릿지 아시아에 내금 관련 청원을 게시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내금대에 알리고 환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글로벌 캠페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서로 앙숙이었다이 구매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전투기와 주요 대공 무기들은 전부 러시아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데에는 과거 중국과의 마찰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979년 1월 중국의 등소평은 미국을 방문하여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을 향해 작은 친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엉덩이를 걷어차 주어야겠다는 위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작은 친구란 베트남인데 등소평에 이런 발언이 있고 나서 1개월 뒤에 중국은 베트남을 향해 군병력을 투입했고 국지전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과 베트남이 충돌하며 양측 모두 수만 명이 전력 피해가 발생했고 결과는 베트남의 승리였습니다. 이후로도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악화되어 베트남의 핵심 주요 군사 무기는 중국산이 아닌 같은 공산권 무기인 러시아제 무기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베트남의 모든 전투기는 러시아의 수호에 전투기이다이나 상황으로 러시아로부터 원활한 부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베트남 공군은 전투기 유지보수에 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포착한 미국의 행정부가 베트남과 F-16 전투기 현대를 포함해 해군 초계함을 판매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군사 무기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연합합동훈련 등 각종 교류도 추진 중으로 보이는데 베트남 공군이 러시아제 전투기에 익숙해 미국제 전투기를 도입하는 순간 베트남의 파일럿들은 F-시리즈 전투기를 몰기 위한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과 베트남의 군사적 교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베트남에게 군수 물자를 판매하게 되면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과거에 베트남과 무력 충돌이 있었던 것과 별개로 현재도 남중국해 인근에서 베트남을 포함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분을 벌이고 있어 베트남과 미국의 군사 교류가 활성화되면 중국에게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주는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베트남이 주장하는 영해를 자신들의 전투기 작전 반경으로 지정하고 베트남 앞바다까지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군사적 도발 횟수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베트남으로도 중국의 전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고성능 전투기와 동시에 대공 방어와 공격 능력을 갖춘 구축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예산이 문제인데요. 미국의 F-16 전투기와 구축함 초기함 등 군함을 도입하기엔 베트남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F-16 전투기의 경우엔 4.5세대 준하며 가장 최신의 업그레이드 모델이자 대만 공군에게 인도되고 있는 F-16V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16E는 대만에 판매된 기준으로 한 대당 도입 단가가 1,400억 원에 달하며 1시간당 운영비용은 거의 3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덤입니다. 게다가 납기도 시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대만에 판매가 승인된 F-16V 경우엔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 차질로 예정된 납품, 미래 납품이 물가에 대만에서도 굉장히 물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투기가 도착하기까지 공군력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66대 F-16V 주문하면서 9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H-아트나이 F-16V 한 개 대대 12대를 기준으로 하면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1년 국방 예산이 2조 원이 베트남에게 전투기 한 개 대대 도입 비용이 국방 예산에 맞먹어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베트남 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구식의 러시아제 전투기를 서방 표준으로 바꾸는 것은 좋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의 일부 언론과 현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FA-50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수출 역사상 유례없는 빛의 속도로 폴란드에게 납품된 것을 언급하면서 FA-50 전투기뿐만 아니라 K표 전차 K9 자주포까지 개양, 납기 일보다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FA-52 블록 20 업그레이드 버전은 어사, 레이더와 레이저 유도 폭탄, 그리고 F-16 호환되는 다양한 전자장비가 장착되어 사실상 4.5세대 준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기에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베트남과 동일하게 러시아제 전투기를 운용하다가 서방제 무기로 넘어간 케이스라 베트남이 FA-50을 도입하게 되면 폴란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리 없이 전투기 세대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며, 인접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마저 파워 10을 도입해 실전성을 입증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베트남이 자국 영공과 영예를 지키기 위해선 F-16V다 훨씬 저렴하고 시간당 운영 비용도 저렴하면서 배송까지 빠르고 검증된 FA-50을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기체 가격 14억에 달하던 F-16V 다르게 FA-50은 대략 절반 가격인 750억 원 수준이고, 시간당 운용 비용은 F-16V 대비 3천만 원의 15% 수준인 450만 원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F-16V 월 생산 대수는 3대 4대의 무과의 속도로 대만에도 품이 지연되는데 대기표를 늦게 뽑은 베트남이 F-16V 기다리는 건 너무 늦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납품도 빠르면서 성능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 한국산 전투기가 해답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더욱 깊은 신뢰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전투기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사이 다급해진 중국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시진핑 측은 한국은 중국의 오랜 친구이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많은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며, 그와 동시에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방문해 한국과 더욱 많은 협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주석이 이번에 안 한다면 2014년 이후 거의 10년 만에 다시 찾는 한국인데, 시진핑이 한국에 그냥 오는 법은 절대 없고 무언가 원하는 게 있을 때만 온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남중국해에서 강력해지는 미국의 포위망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라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공산권 국가인 베트남에게 손절을 당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의 군사적 긴장도는 높아 만지고, 무엇보다 한국은 중국의 턱 밑에서 세계 6위의 군사력 순위를 가지고 있어 유사히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방산 수출 강국이 된 한국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로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무장하는 것을 중국은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산 FA-50 전투기와 최신의 호위함을 도입한 필리핀은 한국산 장비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역시 남중국해에서 터이없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고, 해당 국경 분쟁으로 어갈 등등 국민들의 실생활이 영향을 받고 있어 스스로를 지킬 만한 강력한 장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군용기는 지난 2021년 말레이시아 관할의 비행정보 구역에 들락거리며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근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협상을 준비하는 등 중국과 과위 분쟁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분쟁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한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 2001년 업그레이드 버전을 18대나 구매하기로 최종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규모는 1조 2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중국은 자신과 분쟁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제
전투기의 허위 스펙이 큰 이슈가 되었고, 사실상 러시아 전투기의 기술을 배겨서 제작한 중국의 전투기 역시 그동안 알려진 스펙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실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제대로 만들어진 한국의 4.5 세대급 FA-52 실전 배치되면 중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현실인 증거가 지난 2013년 국내외 매체들은 한국이 필리핀에게 FA-12대를 판매하기 위해 교섭 중인 상황에 중국이 한국 측에게 비공식적인 루트로 연락해 필리핀에게 전투기 수출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다수의 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안을 거절했고 필리핀에 경공격기 수출했으며 지어 말레이시아에도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한국의 FA-50 성능이 볼품 없었다면 중국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수출을 막아야 했을까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것 역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한국이 막아달라는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이 한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한한령을 비롯한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겠다며 한국의 전투기 수출과 군함 수출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높은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시진핑 주석이 아무 이유도 실리도 없이 한국에 방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속생각은 미국이 베트남에 전투기 하는 건 막을 순 없지만 한국이 베트남의 전투기와 군함을 판매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투기를 판매해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미 성공적이고 우수한 FA-50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해 현재 성공적으로 개발 중인 EF-21 전투기의 잠재적인 고객들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잠재 고객들은 미래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한국산 KF-21위 고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복잡하게 돌아가는 중국과의 분쟁 상황에 한국의 전투기와 군함이 큰 역할을 하게 된 사실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잠결에 뭔가 가렵고 기분 나쁜 존재를 쫓으려고 허겁지겁 손을 휘젓는다. 툭하고 무엇이 터지는 느낌과 함께 확 풍겨오는 쇳가루 냄새에 눈 떠보니 질한 핏자국 그 피 속 헤모글로빈에 붙어 있던 철분, 오싹한 기분, 그리고 가려움과 발진. 그들은 고공 낙하로 인간을 덮쳤다 한 밤중 높은 천장으로 올라가자는 사람의 드러난 피부 어느 곳 그 지점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떨어져 내린다고들 했다 하지만 그 고공 낙하 장면을 직접 보긴 어려웠다. 마치 귀신이나 괴물을 표현하는 듯하니 존재의 정제는 1970년대 말 서대문 구치소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알려졌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빈대와 때려 뗄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보통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물 또는 생물을 이용해 관용어가 등장하기 마련인데 한국에서 빈대가 얼마나 많았던지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간다 해운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죠.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사찰에 빈대가 들끓어 스님이 불을 지르고 자취를 감춘 경우가 꽤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대부분 사라지기는 했지만 2024년 파리올림픽을 앞둔 프랑스는 지금 빈대 한 마리 때문에 올림픽을 개최하 마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70년대에 나 있을 법한 일이 왜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DC 멘터리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을 때 아마도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당사자는 일본일 겁니다. 고대 그리스 제전 경기의 하나였던 올림피아제 그지 포함한다면 기원전 776년부터 단 한 번도 연기되거나 취소 393년 1895년 사이 중단된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을 원인으로 2020년에 개최되기로 했던 도쿄올림픽은 연기됐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미국 등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올림픽의 연기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은 다릅니다.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한데 다른 경제적 손실이 무려 7조 3천억 원에 달했으니까 사실 코로나야 전 세계 전체가 봉쇄되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프랑스는 고작 빈대 한 마리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몸길이 최대 7mm 납작한 타원형의 젓갈색을 보이다 사람의 피를 빨면 빨갛게 변하고 하룻밤에 90번이나 물어뜯을 수 있는 해충 고작 수박씨 크기도 되지 않느니 빈대가 벌써 프랑스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도 몇 주가 흘렀습니다. 관광대국이 이제 빈대 천국이 됐다는 조롱성 댓글은 사실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고속 열차에서 공항에서 빈대가 출몰했다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사진과 동영상이 SNS 타고 퍼지면서 충격과 협보이 프랑스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지는 전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자주 출몰하기 이런 난리가 벌어진 걸까요? 빈대가 프랑스를 습격한 것은 8월, 9월 프랑스 대형 극장에서 빈대를 봤다거나 빈대에 물렸다는 사람들의 증언과 사진이 SNS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가끔 미국이나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빈대 때문에 곤욕을 치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빈대는 영어 이름 배도먹처럼 주로 침구에서 살며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물리면 가렵고 심할 경우 잠에 들 수 없는 가려움을 동반합니다. 1990년 이후로 한국에서 사실상 박멸된다 알려졌는데 프랑스에서의 빈대 사태는 벌써 수십 년째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주로 여름철 34년 주기로 빈대 출몰이 잦아지는 일이 반복되는데 특히 뜨거운 여름일수록 빈대가 급증합니다. 프랑스 정부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내 빈대가 더 번식했을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며 해서 다른 국가에 넣어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프랑스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프랑스 만경노동 보건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프랑스 전체 가구의 11% 빈대로 피해를 입었는데 왜냐면 주택은 통계 집계가 가능하지만 대중교통이나 공공 장소에서는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고 호텔 등 관광객을 상대하는 업종은 통계를 제공하기를 꺼릴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유독 프랑스가 빈대 피해가 큰 이유는 프랑스는 거대한 관광대국이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관광대국인 프랑스의 코로나 이후 해외 관광객과 국내 여행객들이 증가하며 빈대가 더 많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 빈대 감염 가구 수가 32% 상당히 높았지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2년에는 88% 급감했고 이에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기차와 파리 지하철에 탐지견을 투입해 빈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는데 빈대는 새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 후각이 발달한 탐지견은 빈대 퇴치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여기에 돌연변이 빈대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1948년 강력한 살충제로 쓰인 DDT 발명된 후 자취를 감췄었다. 즉 살충제를 뿌리면 약한 빈대들은 대부분 박물이 있지만 저항력이 강한 돌연변이들은 살아남아 번식과 증식을 시작합니다. 현 시점은 저항력 강한 빈대가 90% 차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파리올림픽이 고작 10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내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예정된 파리올림픽은 공교롭게도 빈대 출몰이 잦은 가장 뜨거운 여름철에 개최될 뿐 아니라 올림픽이라는 특성상 전 세계로부터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몰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프랑스 정부의 빈대 퇴치 운동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올림픽을 보기 위해 파리를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참가 선수들은 빈대와 동침을 각오해야 하고 프랑스 정부는 파리올림픽 흥행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프랑스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프랑스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박물 것으로 알려진 한국에서도 빈대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인천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살아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대구, 부천, 서울 등등 전국 각지에서 빈대 출몰 신고가 있다는데요.
빈대의 가장 큰 후유증은 아무래도 수면 부족일 겁니다. 모기처럼 피를 팔 때 마취 및 혈액 금고 방지 성분이 섞인 액을 살 속으로 주입하게 되는데 이 성분이 면역계와 반응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피부를 부어오르게 하며 빈대에 물리고 약 10시간 후면 극도의 가려움증이 발생해 종래에는 수면 부족을 불러오죠.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교묘하게 복수로 활용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한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빈대를 사겠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 목적이 이웃의 층간 소음에 복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는 빈대 10마리 채집 후 지퍼 비닐백에 담아서 택배로 보내달라며 층간 소음으로 항상 당하기만 하던 차의 빈대의 뉴스를 보고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그는 몰랐습니다. 빈대는 집 하나가 아니라 건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보통 빈대는 후진국 해충으로 불립니다. 한때는 후진국이 있던 한국에서도 당연히 빈대는 많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수박씨 크기도 되지 않는 녀석의 피해가 워낙에 막심해 DDT 등 강력한 살충제로 방무를 시작해 1980년경 사실상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죠. 다만 DDT암을 유발하거나 간이나 신장에 해를 끼치는 맹독성 물질이 알려진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고 지금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백해 무익한 빈대는 도대체 언제 등장한 것일까요? 과학 전문기자 브룩보에는 저서 빈대는 어떻게 침대와 세상을 접목했다는 책을 통해서 빈대는 약 25만 년 전 박쥐로부터 왔다고 주장합니다. 약 255만 년 전 동굴 속 박쥐를 숙주로 삼았던 빈대의 일부가 같은 동굴을 거처로 삼은 인류 초기 조상들을 숙주로 삼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인류 전체가 빈대의 존재에 일조했다. 애초에 빈대를 동굴에서 주택으로 이사시 것도 인간이었고 나아가 전 세계로 퍼뜨린 것도 우리 인간이었다. 인류가 여행하고 상호작용하는 내내 인류의 꽁무니를 쫓아다녔